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첫 번째 강의 제1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편 사업 총론이 되겠죠. 자, 먼저 우편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는데 이 강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 교재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죠. 그래서 교재 보면은 뭐 우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령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법인데 그 법에 관련된 체계, 즉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냐,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법이 헌법이죠. 자, 헌법입니다. 헌법은 어느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헌법 똑같은 말로 뭐냐면 국민이라고 그래요. 왜? 헌법은 결국은 국민이 고치고 국민이 제정하는 거잖아요. 역시 국민투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헌법 똑같은 말로 국민이다. 헌법 몇 조 몇 항이 잘못됐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 말은 국민이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국민의 의지가 담긴 법이 헌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헌법 밑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바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그래서 국회를 똑같으면 의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뒤가 법으로 끝나면은 다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다. 도로등법, 식품수행법, 우편법, 철도법, 건축법. 자, 그래서 법률이죠. 법률. 이것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다. 근데 국회의원이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죠. 아주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행정부에 맡기는 겁니다. 자, 행정부에 맡기면은 바로 행정부에서 만들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 명령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행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행정입법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것이죠. 행정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행정부가 만들었지만은 이 명령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률보다 한 단계 더 아래죠. 첫 번째, 대통령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당신이 만들어 보세요 하고 국회의원이 위임을 해요. 그럼 대통령이 만들면은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통령령은 똑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로.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한테 맡기면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 바로 총리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장관한테 맡겼다. 장관이 만들었다 하면 부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더 세부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 바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 그중에 대통령이 만들면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장관이 만들면, 이거 총리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장관이 만들면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자 바로 국회의원이 만든 거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이것은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면은 그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라고 얘기하겠죠. 우편이라면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만들었다. 장관이 만든 것은 바로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시행규칙. 부령, 시행규칙도 같은 겁니다. 물론 이게 더 세죠. 그러니까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런 기본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들었다. 그러면 조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례. 서울시의회가 만들면 조례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들면 규칙이라고 그래요. 서울시장이 만들었으면 규칙이죠. 그건 서울시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거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자치법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계질서로 보면은 명령보다도 한 단계 더 아래가 되겠죠. 찬물도 우아래가 있듯이 법도 우아래가 있는 거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법령이라고 씁니다. 법령.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법령. 법령은 누가 공포하냐? 바로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죠. 공포하고 나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은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 국민들한테. 원칙적으로 이제 거의 20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죠. 오늘 공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로 보내면은 국회에서 잘 만들었으면은 국회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거죠. 통과시켜 가지고 법령을 이제 공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대통령이 만들었다 해서 곧바로 효력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만들었던 것을 국회에게 주겠죠. 마찬가지죠. 만든 것을 국회로 보내면은 국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킨다, 의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 용어에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로 넘어오면은 먼저 우편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우편 보면은 자, 우편. 첫 번째, 자, 우편. 자, 2번 봐보죠. 자,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죠. 물론 우편 같은 것도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과 전기통신 다르죠. 우편은 그야말로 어떤 편지 같은 것. 근데 일반적인 편지라고 하지 않고 서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서신 같은 거라든가 또 택배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보내는 거죠. 물건. 자, 이런 것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통신하고는 구별되는 거죠. 전기통신은 전기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편과 전기통신은 뭐 구별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편 사업이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우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죠. 우리 소방 같은 것은 지방자치 사업이죠. 그리고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은 정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정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정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 이익을 그죠?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부가 모든 돈을 대고 그 다음에 관리, 경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편 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경영 문제에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고 자산이라든가 채권 채무, 부채라든가 뭐 자본 이런 모든 것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독립채산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 우정사업본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도 책임지면서 니네 부서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자, 2번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 회계로서 바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채택하고 있다 이거죠. 책임하에 운영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독립채산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편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운송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운송 사업을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편 사업은 운송업으로도 볼 수가 있다. 단지 회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 자, 우편 사업은 그야말로 배달해 주는 거잖아. 택배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3차 산업으로도 분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노동력이 많이 가미되는 거죠. 우편물 택배에 분류하는 것.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노동력과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 자, 우편의 이용관계 3번. 자, 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자, 우편. 자, 우편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사법관계로 하는 거죠. 우리가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공법관계냐. 공법관계는 공권력을 말하는 거죠. 공법관계, 공법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순전히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국가가 즉 정부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이 공권력이라든가 공익, 그러니까 공권력과 공익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순전히 거래. 그러니까 돈이죠. 경제적인 거. 그럼 국가가 우편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국가라 하더라도 또 정부라 하더라도 우편은 공권력이라든가 공익보다도 순전히 거래, 금전적인 거래, 국민과 관계에서, 그래서 사법관계로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편은 공법관계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경우 분쟁 벌어지면 민사소송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단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우편은 바로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이 말이죠. 공법관계라면 행정소송이지만은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는 거 하면은 그것도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 취급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편은 바로 사법관계다. 즉 사법상 계약관계다. 공법관계가 아니다.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우편 이용자는 우리가 우편 관서라든가 그 다음에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우체국, 그래서 세 가지 3체제로 움직인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자, 이건 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우편 관서와 그 다음에 수취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 나오죠. 자, 먼저 우리가 우편이라고 했을 때 우체국 가서 창구에 자, 직원한테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접수 밑줄.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은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죠. 바로 이 계약. 자, 계약은 자, 우체국 직원에게 접수하거나 그 다음에 우체통에 넣은 순간 자, 계약이 성립한다. 자, 방문 접수하는 경우는 자, 영수증을 준 순간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증을 수령했다 그것이 아니죠. 바로 영수증을 갖다가 교부한 순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 그 여백에다가 틀린 지문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증 수령 시 X표, 이것은 계약의 성립이 아니고 영수증이 기본이 된다. 그 다음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 있습니다. 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죠.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미래창조 과학부,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부라고 제가 말씀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우편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왜 우편이 지방자치가 안 되냐면은 우편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성, 획일성, 그 다음 신속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즉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그 다음 2번 서신 독점권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은 나와 있죠. 자, 우편법을 보면은 누구든지 제1항 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 업이란 것은 사업을 못한다 이거지. 자, 업, 돈을 받고 업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국가가 우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이 나도 어떤 우편 사업을 하겠다. 물론 서신을 받아가지고 심부름으로 해줄 수는 있어. 공짜로. 그러나 돈을 받고 그 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편지 같은 거, 편지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서신, 거기 안에는 문자라든가 기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호,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옆에 보면은 신문이라든가 정기 간행물, 그다음에 서적, 상품 안내서 뭐 이런 것들은 자, 포함되지 않는다. 서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놓으시고, 그다음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주로 어떤 법들이 우편에 관한 법률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편법이죠.
그다음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한 법률,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별정 우체국법, 그다음 국제법.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편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적정한 요금, 그다음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제공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 우편과 관련된 것 근거가 뭐냐? 자, 우편과 관련된 근거 규정. 이 근거 규정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울지방법원, 뭐 무슨 법원 할 때 이 법원이 아니고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법의 근원이죠. 뿌리죠. 뿌리. 루트를 뿌리라고 하는 거죠. 우편과 관련된 뿌리, 근거 규정이 있냐? 근거 규정을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거지만 우편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는 우리나라가 애국하고 맺은 조약을 똑같은 말로 국제법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조약도 하나의 우편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편법의 근거 규정. 근데 근거 규정 말 대신 우편에 관련된 법원이 뭐냐 물어보면은 우편과 관련된 법의 유형이 뭐가 있냐 하면은 법률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조약도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법의 근원, 법적 근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우편에 관한 법률 또는 우편에 관한 법원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와 있죠. 국제법규까지. 그러면 우편과 관련된 국제조약이 있냐?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할 겁니다. UPU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 자, 이것이 우편과 관련된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태국, 뭐 필리핀 이것은 4개국이 서로 조약을 맺은 거죠. 이것은 만국 우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언급할 겁니다. 우편과 관련돼서 조약이 맺어진 것이 있냐? 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UPU와 그다음에 APPU.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국제 우편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도 우체와 우체국과 관련된 업무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별정 우체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자,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을 우리는 별정 우체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먼저 5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사업의 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시험에 나오면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죠. 자, 앞서 얘기했던 것은 우편이죠. 자, 우편은 왜 국가가 감당하냐? 자, 그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획일적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편 사업을 하는 가정 속에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이란 말이야. 운영하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편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는 이름하여 특혜라고도 얘기도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특혜가 있는 건가? 바로 이 부분을 꼭 물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자, 한번 봐보죠. 우편물 운송 요구권 밑줄. 자, 우편 간사가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자,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당연히 철도라든가 아니면 버스, 항공기, 선박 여기에 대해서 운송업자한테 야, 우편물을 빨리 배달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조력이죠. 도와달라. 먼저 요구권이 있고, 그러면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것은 조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요구권, 조력권. 조력청권이 뭐가 있냐? 먼저 1번 운송의 조력청권. 그 다음에 국가 비상사태 때의 조력청권. 자, 국가 비상사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운송원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 자, 이건 좀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통행권이 있죠.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배송하는 거죠. 그러면 담장이 없는 집터 택지 같은 경우 그냥 밥 그쪽으로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도로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도저히 배달을 할 만한 시간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일반 남의 집 땅으로도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여러 가지 논이나 밭으로도 지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밭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곡식 채소를 짓밟고 지나갔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만큼 통행권이 있고, 두 번째 통행료 면제가 있는 거죠. 우편 배달한 사람은 여러 가지 면제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 요구권. 이 도선이라는 것은 강 양쪽에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너다니는 배를 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편 업무를 종사하는 그러한 수행원들은 당연히 도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부가 면제. 자, 우편 업무는 우편과 관련된 전용 물건의 압류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당연히 우편 업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편물과 관련된 그 업무, 그 물건은 자,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은 부과가 면제된다. 자, 그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압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지를 당하는 거죠. 압류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본다 이거지. 그 다음 면세와 관련된 부분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공동해상. 그러니까 배가 침몰한다 이 말이야. 배가 너무나 무거워. 그러면은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다로 던져야 되겠죠. 투기한단 말이야. 해상으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 물건을 갖다가 파손시켰기 때문에 배상해야 되겠지만은 자, 그러한 침몰을 피하게 하는 긴급한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자, 면제받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이 아니라 그 손해담이 부담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손해를 입혔지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자, 이것도 별표를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 압류 거부권. 자, 우편 간세에서 운송 중인 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어떤 우편물 같은 것도 압수가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개인 어떤 편지함이 있는 것은 범죄가 농후하다면 압류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운송 중이란 말이야. 우편 관세에서 그죠? 운송 중이거나 또는 발송 준비를 이미 끝마친 우편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우편물을 갖다가 압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운송 중이라든가 이미 준비를 끝마쳤는데 그 부분까지 국가기관이 어느 한 국가기관에 와가지고 자, 이것을 압류를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밑줄, 그다음에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 자, 이런 경우이죠. 이런 경우. 두 번째, 운송 중인 우편물에 대해서만 압류를 거부한다. 이 말도 틀리죠. 왜냐하면은 이미 발송 준비를 끝마친 우편물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우편물은 두 가지가 있다. 자, 거기 논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검역권. 우편물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물건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검역을 자,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전에 금치산자가 있었죠.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어떤 우편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유효가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정신 상태가 온전하게 바뀐 건 아니죠. 이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리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판단할 그러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꼬들겨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거래는 무효나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우편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유효로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동그라미 니은번.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무능력적인 행위에 대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이제 제한 능력자, 똑같은 말로 행위 무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행위 무능력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이거지.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거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못한다 이거지. 거래 무능력자. 그러나 이 거래 무능력자 하더라도 우편과 관련된 부분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다음 9번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우편 정보 제공도 있고, 그 다음에 서신 독점권. 자, 국가기 아닌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특별한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편 사업 보호 규정과 관련돼서 어떤 파트가 보호를 받는지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10번 서신 독점권까지 그 명칭, 그 목차 정도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건 제가 불러드리죠. 동그라미 3번에서 운송원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 규정 하나. 두 번째로 동그라미 4번. 자,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둘. 그 다음 압류 거부권 동그라미 6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제 2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우편 서비스 종류와 자, 이용 조건으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편 서비스는 크게 보편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수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명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 자, 이렇게 두 가지죠. 자, 먼저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한번 읽어보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한 거죠. 그야말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다음에 너무나 가격이 비싸면 안 되죠. 아주 적절하게.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국가가, 그 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그 다음에 요금도 비싸지 않고 적절하게,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라. 도대체 어느 분야냐 말이야. 바로 2kg 이하 우편물,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는 20kg 이하. 그 다음에 기타 특수하게 취급되는 우편물.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바로 요금, 앞서 얘기했지만은 요금이 너무 비싸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이러면 고시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고시.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고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발표 똑같은 말로 고시죠.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논점이 뭐냐? 바로 이하죠. 이하. 그죠? 근데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2kg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20kg를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것은 바로 초과. 이 글씨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자,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겁니다. 자, 그러한 우편 서비스,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서 우편 시설, 우편 엽서,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가 따로 있죠. 이런 것 또는 우편 차량 장비를 이용하는 서비스. 우편 플러스 어떤 용품의 제조 판매 같은 거. 다시 말해서 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다가 플러스 알파 어떤 것을 초과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것은 첫 번째가 뭐였죠? 자, 바로 2kg 이하. 그 다음에 20kg 그죠? 이하. 여기서는 20kg 초과. 20kg 초과. 자,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배달 기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편물 배달 기한이 있는데, 도대체 편지나 우편물을 보냈으면은 언제까지 배달해 줘야 되냐? 자, 이 문제죠. 첫 번째, 우리가 통상 우편은 일반적으로 등기가 아니고 일반 편지죠. 일반 우편은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접수한 날로부터가 3일이 아니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죠.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날이란 말 나와요. 다음 날. 이 다음 날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길. 그러니까 일반 우편을 붙였어요. 등기가 아니고. 그럼 일반 우편을 붙였는데 물론 이제 등기도 포함되는 경우에서 등기 포함되는 경우에서 통상 우편물에서 등기를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기 소포가 이제 아니라 이거지. 등기 소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등기에 포함된 것이 있는데 자, 통상 우편 또는 등기를 포함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틀린 지문이고 접수한 날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X표 접수한 날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는 도달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길 특급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이건 접수한 다음 날 접수한 날이 아니고 접수한 다음 날. 근데 당일 특급만큼은 매우 특별하죠. 당일 특급은 접수한 당일 20시 이내. 그래서 언제까지 배달해야 되는가 그 부분 명심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소포 그러면 등기 소포 자,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자, 일반 우편물하고 등기는 뒤에서 언급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다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한 날 플러스 2일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도서상감 강원도 산골이라든가 이런 거 오지 같은 경우가 있죠. 이것은 별도로 그 기한을 지방 우정청장이 공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적으로 오지 같은 부분을 며칠 이내에 송달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규정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규정에서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일반 우편물은 그죠?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하나. 배달 기한 적용 예외가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그 박스를 제일 위에 보면은 통상 우편물 일반 소포 그것은 접수한 날로부터 그죠? 접수한 날로부터 아니고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조심하시고 다음 날로부터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우편물은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한다. 일반 우편물. 두 번째, 신문과 관련된 것. 신문. 주 5회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 화, 수, 목, 금. 올, 화, 수, 목, 금. 일반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아니죠. 그래서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을 우리가 일간신문이라고 거의 언급을 많이 해요. 그 일간신문하고 관보에 따른 그 규정, 관공서에서 발행한 책자를 우리가 관보라고 그러는 거죠. 관보. 국가에서 발행한 것 관보라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을 공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신문과 그다음에 관보는 이렇게 배달 기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보, 관보가 있는데 관보는 바로 국가가 발행하는 책자고 공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바로 문서, 서류 같은 것을 공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죠. 먼저 첫 번째 서신, 그 다음에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자, 이것을 우리가 통상 우편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통상 우편물이 무슨 말이냐 하면 4가지가 있죠. 서신 같은 경우, 그러나 우리 신문 같은 것은 서신을 보지 않죠.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품 안내서, 그다음에 서적 같은 것은 서신이 아니죠. 두 번째 이제 의사 전달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사 전달물은 서신 외의 물건을 말하는 건데 서신 이외의 물건.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님번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한 통상 우편물. 자, 이게 동그라미 님번 좀 밑줄 쳐놓으시고, 그럼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좀 작은 물건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이 뭐냐, 일반적인 통상 우편물이 뭐냐 하면은 4가지로 압축이 된다. 서신 같은 거, 그 다음에 서신 제한 여러 가지 기타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작은 물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격 우편물의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격 요건, 우리 그 봉투에다 넣어서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그 봉투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봉투 안에 들어갈 물건은 어떤 물건, 뾰족한 물건이 들어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봉투와 관련돼 가지고 그 무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 첫 번째, 크기, 가로, 세로, 두께. 우리 그 편지 봉투 같은 건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모양 당연히 직사각형이죠. 자, 무게는 최소 3g, 최대 50g. 반드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에서 50g. 당연히 종이고. 그럼 우리 우편번호를 보면은 칸이 모두 5개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지금은 5개 칸으로 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 그 내용물은 야광이라든가 그 다음 발광 물질 뭐 이런 것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붙일 때는 풀과 접착제를 통해서 붙이는 것이지 뭐 스테이플이라든가 핀 이러면은 금속 성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기가 고장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편과 관련돼서 실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우편엽서죠. 자, 이건 엽서죠, 엽서. 엽서의 규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거. 먼저 최소 2g, 최대 5g. 자, 여기까지 알아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규격 봉투의 요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게, 최대, 그 다음에 최소 몇 g까지가 가능한가.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라고는 볼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포 우편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포죠. 우리가 통상 우편물을 끝냈죠. 그러면 이제 소포 우편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통상 우편물은 모두 4가지다.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자, 소포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을 뺀 거죠. 이걸 뺀 거. 그 나머지가 이제 소포 우편물이죠. 소포 우편물은 운송 업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서신, 송달은 부대 업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주된 업무는 아니죠. 주된 업무는 아니다 이거야. 운송 업무죠 하나의. 우리가 서신, 송달과 관련돼서 하나의 소포 우편물은 주된 것이 아니고 부수적이다. 그래서 부대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자, 물건, 포장한 우편물을 우리가 소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와 그러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죠. 앞서 얘기했지만은 소포와 관련된 부분은 보편은 20kg 이하 물건, 그 다음에 선택은 초과. 그래서 초과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기 바라고 첫 번째 것은 이하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포는 자 어떤 것이 취급 대상이냐? 자 앞서 얘기했지만은 자 통상 뺀 나머지 것들이 소포 우편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형 포장 우편물은 일반 통상 우편물로 자 구분하여 취급한다. 자, 소포 같은 경우는 서신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어. 그러나 거기 여러 가지 인사말 같은 거라든가 뭐 그 물건을 보내면서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러한 것들은 또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는 서신을 넣을 수가 없지만은 물건과 관련된 납품서, 뭐 보증, 또 영수증, 또 설명서,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그 인사 같은 메모 같은 것은 써서 넣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소포 우편물에는 어떤 경우를 하다도 서신을 자 함께 넣을 수는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 물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재사항은 포함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포 우편물의 접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접수 검사. 접수라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물이 인화물질이라든가 폭발성 물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마약 같은 거 그러면 자 이것을 개피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뢰인이 고객이 개피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접수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안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접수를 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등기 소포와 그 다음 일반 소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하셔야 돼요. 등기 소포라는 것은, 우리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맨날 며칠 보내가지고 맨날 며칠 도착한다라고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몇 시에 도착했다, 누가 받아봤다. 그런데 일반 소포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맞아. 영수증은 당연히 교부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처리 절차가 기록된 것은 등기 소포가 되겠죠. 그 다음 요금 낼 때는 뭐 다 똑같죠. 현금,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뭐 결제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야. 자, 그 다음에 등기 소포는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그걸 보고 우리가 망실, 훼손, 또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반으로 보는 것은 손해배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송료 이런 건 없지. 그러니까 등기 소포 같은 것은 되돌아오면은 여러 가지 반송료를 갖다가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봅니다만은 부가 취급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서비스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요금을 낼 때는 현금이든 신용카드는 다 가능하다. 그 영수증은 준다.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사항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방문 접수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문 접수는 우체국 택배를 말한 거죠. 우리 전화하게 되면 와서 방문해서 접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KPS라고 얘기하는 거죠. 코리아 파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방문 접수. 그 모든 우리가 지역에서 방문 접수가 된 것이 아니고 4급 또는 5급 우체국, 우체국과 관련된 그 규모가 있는 거죠. 그 규모가 있는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 내 시내 배달 지역, 시내 지역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국에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이겁니다. 두 번째, 3번, 동그란 3번. 소포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기, 부정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화가 없어도 정해진 시간 안에 방문해서 물건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거지. 그 다음, 또 착불.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착불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많은 물건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할인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파손, 분실하게 된다 하면은 최대 50만 원까지는 보상해줘요. 최대 50만 원까지는 보상해준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안 받아주죠. 30kg 넘어가는 것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해도 이것은 제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장 불량으로 인해 파손 우려가 있거나 3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고가의 물건, 자, 이런 것도 제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수표, 유가증권 이런 물품은 당연히 우체국 택배로서는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인해서 제한되는 것, 자, 이 제한 사유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방문 접수를 똑같은 말로 우리가 우체국 택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우체국 택배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편물의 접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